박근혜 정부가 4대 악, 그러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에 나섰죠. 요즘 보면 말이죠. 여기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종북 세력.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이 아니라 5대 악을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종북 세력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간 5대 악을 짚은 것 같은데 그러나 민동기 부장과 제가 보는 4대 악은 다릅니다.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그리고 장악당한 언론입니다. 미디어 불량식품을 고발하는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문이 열렸습니다. 서설이 좀 길었군요. 민동기 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 네, 아주 재밌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 방송사에 제가 불법 침투를 한 한 주였기 때문에.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동기 부장 하면은 KBS의 시청자 비평 시청자 데스크인가?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의 출연자였는데 출연자에서 순식간에 무단 침입자로 이렇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1년이 뭡니까? 반년도 안 돼가지고 슬쩍 들어갔다가 슬쩍 나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 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민동기 김용민 미디어 토크 함께해 주십시오. 상조업에도 영혼이 있다면 귀신을 두려워 안고 뛰어드는 용기와 어떤 고객의 불평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컨대 우리 라이프 상조는 가장 완벽한 상조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헤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어떠한 의견도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깜깜한 절벽이었어요. 깜깜한 절벽. 다시 말해서 한마디도 수용이 안 됩니다. 웬만한 협상이나 교정 같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이 작용한다 느꼈습니다. 니네만 왜 이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도 다 이렇게 교체하는데 왜 여기만 이런 문제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되게 특별한 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에서 아무런 말을 못해서 이런 한 번 하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얘기가 너무 특별한 일이 돼버렸구나라는. 예. 지난 4일 낮에 있었던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있었던 TV쇼 진품명품 제작진 교체 항의 집회. 이때 박상조, 정혜경 PD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 육성은 미디어 오늘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무단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무단으로 썼다고 해서 특별히 분개할 미디어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허락 없이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유감입니까? 괜찮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자 진품 명품사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파문은 커졌어요.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니 근데 지난주 이 미디어 토크 방송이 KBS PD들 사이에서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래요? 네. 어허. 역시 김용민 PD의 센스를 아주 칭찬하는 그런 어떤. 아니 빨리 좀 그럼 날 복귀를 시키든가. 아니 나경원한테 고소당했다고 그런 이유로 그냥 날리고서는 제가 봤을 때 그건 PD들의 의견이 아니라 네. 간부들의 어떤 그런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름을 바꿔서 출세를 부르는 그 이름 김용판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간부를 바꿉시다. 간부를. 간부를. 간부를 바꾸면 돼. 간부를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질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도대체 배후가 뭐냐?
김동우 아나운서 이 진품 명품 기용에 네. 배후가 뭐냐 예. 밝혀달라. 오늘 저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아주 잘하고 있던 아나운서 윤인구 아나운서. 방송 참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동우 아나운서라고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낯이 익지 않은 그런 이름에 중견 아나운서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네. 위에서. 그래서 제작진이 아니 이거 MC 교체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하고 협의 없느냐? 그랬더니 뭐 그때부터 제작진을 다 딴 프로로 보내고 그렇죠. 그래버립니다. 그 사태가 더 커지잖아요. PD들이 단체로 반발을 했지만 끝내 김동우 아나운서를 그 자리에 꽂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 하나를 꽂기 위해서 예. PD 전부를 날려버리는. 제작진을 다 날려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죠, 이거. 이건 결국 그러니까 김동우 아나운서를 그 자리에 꼭 MC로 갖다 앉히길 원하는 무언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구심을 자아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예. 김용민 PD가 예. 국민 참여 재판을 예. 저한테 제안을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막강한 힘, 그 힘의 이름을 대라. 그래서 만약에 그 힘이 우리 민동기 부장을 만약에 고소한다든지 이러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KBS PD들도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알죠. 다 근데 알아요. 예. 이제 이게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예. 그 근거를 지난 한 주 찾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를 했는데 예.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PD들이 예. 저한테 내가 그 기사를 만약 민 기자가 쓴다면 예. 자기가 뭐 술을 사겠다. 아니 정말- 술로는 안 되지. 아니 민동기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니, 그래서- 술로 어떻게 때워? 그래서- 너무했네 그거는. 아, 이거 뭐- 봐봐 이거 봐. 이 PD들조차도 지금 민동기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술 한 잔 얻어 먹으려고 내가 고군분투했으나 예.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끝내 이름을 못 밝히겠습니까? 네.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면은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취재하시고. 어쨌든 예. 제가 그래서 예. 안 되겠다 이거 싶어서 예. 이번 주 목요일에 예. 다시 이제 피켓팅 시위가 있었습니다. 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음. 김동우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녹화를 했어요. 예. 근데 이 KBS가 문제가 뭐냐면 예. 당연히 이 건물 안에서 하니까 예. 제가 이제 취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짓말 안 합니다. 저희 기자들은. 네. 이거 취재하러 왔다. 예. 그러면 출입증을 안 내줍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통상 이제 다른 누구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예. 좀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예. 고민을 좀 토로했더니 예. KBS 모 관계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 관계자. 왜냐하면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모 관계자가 네.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개구멍으로 들어와라. 개구멍으로. 개구멍이 있다. 예. 국가 기관 방송에 예. 개구멍을 통해서 진입할 수가 있더군요. 예. 그래서 그 모 관계자의 예. 호의 아닌 호의를 받으면서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예.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예. 진입을 해서 예. 딱 들어갔는데 예. 제가 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홍보실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 국가 기관 방송사에 예. 불법 무단 침입을 했으니 예. 일단 알고 있기 바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만약에 MBC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야이! 바로 고소했지. 근데 역시 예. KBS는 예. 다릅니다. 사측이. 홍보실에서 예. 좀 얘기 좀 하고 오시지 이러면서 예. 홍보실 관계자가 내려와서 같이 이제 에스코트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네. 그게 이병순 사장 시절 때부터 예. 기자실을 밖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네. 들어오면은 예. 어찌됐든 신관 쪽은 예. 일단 이 출입문을 통과를 하면은 네. 뭐 취재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예. 본관은 예. 홍보실 관계자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 본관에 TV 스튜디오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예. 나중에 제가 또 몰래 들어왔다가 몰래 나간 사실을 또 알면 이 회사 측 관계자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홍보실에 알렸죠. 예. 홍보실 관계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농반 진반으로 예.
스튜디오 들어가실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왜 못 들어가냐? 예.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 들어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웃기게 된 게 예. 스튜디오를 들어갔어요. 예. 그 PD들하고 예. 슬쩍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 네. 김동호 아나운서랑. 예. 딱 들어갔는데 예. 그 조선일보 출입 기자가 있습니다. 아, KBS. 조선일보 출입 기자 그 안에 있어요? 조선일보 출입 기자가 예. 방청석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 그 관람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 소속 기자가 그쵸. KBS에 들어가서 보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조선일보 기자도 네. 상당히 이 김동호 아나운서 배후에 대해서 예. 굉장히 관심 있게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일보가 조금 까칠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온 아니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간다고 그 배후를 알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동호 아나운서가 안녕하십니까? 아무개를 배후에 깔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뭐 이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이제 온 거죠. 예. 그만큼 진풍명품 사태가 조선일보 기자 어지간해서 잘 안 오거든요. 예. 근데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결국에는 예. 실패를 했는데 예. 그날 예. 감정위원들이 예. 처음에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예. 김동호 아나운서랑 예. 녹화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 예. 이런 의사를 피력을 했어요. 예. 그런데 네. 사측 관계자가 예. 감정위원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녹화가 진행이 됐는데 예. PD협회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예. 총회를 해서 일단 예. 다음 주 녹화가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예. 그때까지 예. 지금 김창범 PD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창범 PD는 방송문화연구소로 일단 발령이 났습니다. 비방송 부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창범 비제작 PD까지 부서. 예. 다시 명품 TV 진품 명품으로 복귀를 시켜라. 예.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그리고 김동호 아나운서는 일단 배제를 하고 예. 새로운 MC 선정을 제작진하고 협의를 해라. 예.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할 거고 네. 이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 뭐 농성을 하든지 예. 이제 행동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진전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아니, 뭐 결국에는 녹화를 허용했군요. 일단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방송에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 김동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예. 진품 명품 쇼를 예.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그나저나 지금 뭐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다면서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들으시면 좀 깜짝 놀라실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예. 진품 명품 때문에 약간 좀 이 방송계 언론계에서 약간 좀 묻힌 소식이긴 했는데 예. MBC가 예. 11월 18일 예. 가을 개편을 실시를 합니다. 딱 열흘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가을 개편을 실시를 하는데 예. 권재홍 보도본부장 있지 예. 않습니까? 날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앵커에서.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고 있는데 네. 또 날린다는 표현을 쓰면은 본인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 글쎄 날린다는 표현이 아니 지금 또 게다가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또 다 알려진 그렇죠. 뭐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럼 공지의 사실이죠. 날라간 거지 뭘 그. 근데 뭐 일단 왜 교체를 하느냐를 두고 예. 뭐 여러 해석이 있긴 한데 예.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 예. 앵커가 바뀝니다. 예. 바뀌는데 앵커 바뀌는 거야 뭐 권재홍 앵커 바뀌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새로운 소식이 뭡니까? 배현진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공동 MC, 공동 앵커. 지금 전화를 제가 스튜디오로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 또 MBC 담당하고 있는 조수경 기자로부터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배현진 아나운서도 교체가 된다. 오,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그 파업 와중에 파업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 그렇습니다. 노조를 탈퇴해가지고 네. 그 자리를 유지했고 그렇게 해서 MBC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보도 그 전면에 있어서 대선도 지났고 말이죠. 잘 버텨오던 우리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번에 왜 또 아웃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의아한데 예. 지금 권재홍 앵커 후임으로는 예. 그 박상권 기자라고 있습니다. 오, 파리 특파원. 그렇습니다. 이 아침 뉴스 예. 투데이 했던. 박상권 기자로 거의 확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배현진 아나운서 후임으로는 예. 주말 그 뉴스 데스크를 맡았던 예. 김소영 아나운서로 거의 누군지 몰라요.
예. 주말에 예. 박용찬 기자랑 예. 같이 뭐 하는 했겠지 뭐 있습니다. 누가 예. 있었겠지. 예.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어. 더 젊은 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KBS가 젊게 가니까. 그렇게 가니까 MBC도 이제 그렇게 간다. 예.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앵커들만 젊으면 뭐해? 뉴스는 그 구닥다리 70년대로 가고 있으면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말 그 뉴스 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 주말 뉴스 데스크 앵커도 바뀝니다. 아, 주말 앵커도 바뀌어요. 앵커도 바뀌는데. 박용찬 형은 어떻게 됐어요? 박용찬 앵커가 예. MBC 그 마감 뉴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주말 뉴스 앵커를 처음에 조수경 기자로부터 전해 듣고. 네. 진짜냐?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예. 도인태 기자라고. 도인태 기자. 그렇습니다. 오. 이 도인태 기자는 예. 몇 년 전에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민실이 간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장겸 보도국장 체제에서는 약간은 좀,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인물인데, 예. 이분이 예. 주말 뉴스 데스크 앵커로 기용이 됐습니다. 조수경 기자의 분석은, 예. 김종국 사장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그러면 지금 우리 장겸이 형하고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려진 우리 장겸이 형을 종국 형이 견제하려고 그렇게 한 건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 또 우리 장겸이 형, 우리 애청자인데 기영이 우리 애청자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청자가 이렇게 물 먹게 되신 건가? 일단 심한 태클을 지금 당하신 상태네, 사장으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김종국 사장은 예. 도인태 기자를 다른 쪽에 또 뭐 기용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예. 그게 뭐 어찌됐든 보도국에 뭐 조정을 거쳤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주말 뉴스 데스크 앵커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다. 예. 이게 조수경 기자가 불과 스튜디오로 들어오기 6시 55분쯤에 저한테 알려준 내용인데 예. 아무튼 MBC가 예. 상당히 좀 약간 변화를 좀 겪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엔가 MBC 주총이 있죠. 주총 사장을 그렇습니다. 새로 뽑는. 그러니까 지금 김재철 사장이 중도에서 아웃이 됐는데 그 네. 잔여 임기를 지금 김종국 사장이 채우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이제 김종국 사장 다시 도전할 것이 분명하고. 분명하고요. 네. 벌써 여기에 또 이제 김장겸 보도국장도 사장직에 도전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하지만 두 분의 그 관계가 심상치 않은 걸로 봐서는 미래의 경쟁자로서 김장겸 국장이 자신의 포지션을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김장겸 보도국장은 아직 좀 젊습니다. 젊은 편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무서워 보면은.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내년 2월 주총을 대비해서 예. 뛰는 선수들 이름이 조금씩 나와요. 예. 예. 일단 그 김종국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연임을 위해서 뛰는 분이라고 해봤자 리스트가 뻔합니다. 지난번에 그 한번 나왔던 김종국 사장과 경쟁을 했던 그런 분들이 예.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황희만 네, 이런 분을 비롯해서 그 김재철 때 부사장했던 양반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그때 노조한테 아주 무지하게 약간 갈굼을 당하셨지. 그렇습니다. 그때 서강대 출신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먹어주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학교 네. 출신의. 예. 그리고 그 김성수. 김성수 목포 네. MBC 사장까지 그렇습니다. 하셨고 이런 분 이름도 조금씩 나오고요. 한 달 동안 뉴스데스크 진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영배. 영배영 보도국장. 네. 그리고 역시 그 재철이 형 때 보도국장 했고 노조로부터 사장 아주 특보도 아마 했을 겁니다. 불공정 보도의 화신으로 예. 낙인 찍혔던 분이죠. 그리고 안광한 부사장을 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예. 아직 뭐 본인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MBC 주변에서 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업 보니까 뭐 그렇게 별로 그 기대할 만한 분은 없어 보여요. 근데 없긴 한데 예. 이분들이 아니 우리 그렇다면 보도본부장 직함을 지금 갖고 있는 권재홍 형은 안 노려보나? 나름 또 앵커 오래 했고.
또 얼굴이 뭐 김종국보다는 더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이고. 주변에서 거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로도 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아, 이렇게 그분이 저기 얼굴도 많이 알려진 데다 얼마나 연기력이 출중합니까? 어? 허리우드 액션도 아주.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런 이름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김종국 사장으로서도 예.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예. 그래서 이런 뉴스 개편이라든가 앵커 교체도 네.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좀 다양하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MBC 뉴스가 너무 나갔다. 너무 맛을 잃었고 맛이 갔다. 이런 인식 때문에 권재홍, 배현진 날리는 건가?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좀 더 충성이 좀 모자란다. 그런 생각을. 그런 하고 것보다는, 있을까? 사실 제가 KBS 기자들하고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KBS 앵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뉴스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MBC가 앵커를 일단 바꾼다고 해서, 예. MBC 뉴스가 바뀔 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KBS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KBS가 앵커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KBS가 바꾸니까 MBC도 바꾸는 거다. 예. 라고 이제 대부분 MBC 뉴스 앵커를 해석을 하시는데 네. KBS 기자들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더만요. 어떻게? 그러니까 갑자기 앵커를 급격하게 바꾸는 게 왜 바꾸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예. 만약에 예. KBS가 40대지 않습니까? 예. 앵커가. 예. 여자는 뭐 20대지만. 예. 늘 20대지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MBC도 조금 더 젊어졌어요, 지금. 예. 확 젊어졌죠, 박상권 예. 앵커로. 그러면 SBS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SBS 지금 앵커들 다 젊잖아요. 아, 근데 김성준 앵커나. 김성준 앵커가 예. 의외로 나이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40대 후반, 50대 초반일걸요? 그래요? 40대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KBS 기자의 얘기는 이런 해석을 내놓더만요. 네. 만약에 예. SBS 김성준 앵커가 예. KBS, MBC 앵커 교체에 영향을 받아서 네. 김성준 앵커가 만약에 바뀐다면 예.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네. 뭐 자기가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SBS 앵커를 교체하기 위해서 KBS, MBC가 앵커를 바꾸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SBS를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그러니까 김성준 앵커가 그동안 예. 클로징 멘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셌지. 상당히 좀 센 멘트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일 수 있는데 예. 갑자기 KBS가 앵커를 바꾸고 MBC가 앵커를 바꾼다. 그러면 영향을 받죠, 당연히 SBS에서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준, 너 나이가 많으니까 KBS, MBC 젊어지는데 넌 너무 그러니까 올드해. 만약에 예. 이 K와 M의 앵커 교체로 예. SBS 김성준 앵커 교체가 예. 만약에 거론이 되거나 예.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 예. 그거는 배경을 좀 의심해볼 대목이 있다. 이게 KBS 기자들의 해석이더라고요. 3쿠션 SBS 컨트롤이구만. 만약에 그게 그 해석이 맞다면 예. 정말로 한번 바뀌는지 봐야죠.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나이만 젊다고 이 뉴스가 젊어지냐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 종표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나이 많은 앵커는 바로 손석희 앵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9이 제일 젊어. 내용이나 뭘로 보나. 가끔 보면 예. 야, 저거 엄청나게 홍석현 회장한테 압박이 올 텐데. 예. 야, 저 잘 버티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촛불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질 않나. 그렇죠. 또 추석 당일에는 헬기 띄워가지고 무슨 시골 팔도광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부터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렇죠. 이것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변호사 비용을 계속해서 단독 국민 세금으로 갖다 쓴 거 이것도 단독 보도하고 말이죠. 네. 예. 그래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근데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머리 굴리나? 그냥 찍어다 그냥 내어서 던져버리는 이런 박근혜 정권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니 무슨 SBS 바꾸려고 KBS, MBC 앵커 젊은 사람으로 바꿔라? 그래서 저도 이건 너무 좀 오버인 것 같아. 그건 좀 너무 나간 해석 아닙니까? 아니 전화해가지고 그거 김성준이 아웃시켜 이러고 말 박근혜 정권이지 무슨 3쿠션까지. 응?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교체를 하게 되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자연스러운 어떤 교체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 네. KBS 복수의 기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야 나도 어지간해서 꼬아서 보는 그런 종족 중에 하나인데 네. 정말 나보다 더 꼬아서 본다. 이 정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람들이 아주 해맑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뭐 즉각 찍어내 버리지. 그 기자의 해석이 혹시라도 나중에 맞게 된다면 제가 그 분석력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이렇게 의도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자, 그나저나 우리 게시판에 아이디가 김장 겸 겨울 준비라는 김장 겸 겨울 준비님. 네. 예. 정말 배현진이 불쌍하네. 예.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예. 뭐 하나 좀 프로그램 맡기지 않겠습니까? 무한도전 MC를 시키는 거 아닌가 혹시? 뉴스데스크는 시청률이 바닥이고 무한도전 시청률 잘 나오니까 말하자면은 배현진한테는 0점이지 안 그런가? 아니야. 오로라 공주에 나올 수도 있어. 오로라 공주. 갑자기 이미혜진이 환생을 했는데 보니까 배현진이야. 예. 그런 거. 예. 그렇군요. 우리 배현진 아나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노조 탈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지켰던 그 뉴스데스크 앵커 자리 아닙니까? 결국 주말에 함께 아웃될 줄이야. 후배한테 예. 역시 근데 다른 배경을 다 떠나서 저는 앵커를 젊게 교체한다는 거는 좋아요. 근데 무조건 요즘 여성 앵커들은 SBS 지금 박선영 아나운서를 빼고는 너무 젊잖아요, 지금. 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여성 앵커 중에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김소원 아나운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SBS에서. 김소원 아나운서 정도는, 우리 방송계가 자존심을 걸고, 좀 그 자리를 지켜줬어야 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앵커가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 이 경륜도 있고. 그렇죠. 정말 그런 어떤 나름 그 경륜을 바탕으로 뉴스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코멘트 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나이 지긋한 어떤 여성 앵커를 정말 우리 방송 지금 뉴스 이 역사를 봤을 때. 네. 한 번 정도 이제 배출할 시즌이 됐거든요. 나이가 지긋하진 않아요. 우리 민동기 부장보다 한 살 많아. 아니 그러니까. 나이 지긋하다 표현. 여기서 나이 지긋하다고 하는 거는 30대 여성 뉴스 앵커를 찾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맞아요. 하긴 요즘에는 보니까 남자 앵커들도 나이 많다고 박대받는 세상이군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뉴스의 내용이지. 그렇죠. 무슨 앵커, 뉴스가 결국 겉모양, 포장이다. 이런 인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부산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가 우리 11월 16일 부산 광역시 연산구죠? 연제구인가? 연산구래. 연산구가 어디서? 연제구. 거제동. 예. 거제동에 있는 거제동 드림센터 2층 아트홀에서 16일인가요? 16일이죠. 예, 토요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물론 이 3시간 동안 저희가 공개 방송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 지역 협의회 창립 총회 행사 중에 잠깐 이제 공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동기 부장의 고향 아닙니까, 부산이?
제가 태어난 곳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동기 부장 모시고 내려가서 저희가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드림센터 2층 아트홀에서 이렇게 미디어 토크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거제동이라고 해서 거제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네. 거제동이라고 있어요. 네. 예. 시흥시가 있지만 서울에도 시흥동이 있습니다. 예. 헷갈리지 마시고 11월 16일입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거제동 거제교회에 있습니다. 거제교회 안에 있는 거제동 드림센터 2층 아트홀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아울러 내일은 또 저희가 인천에서 조합원 행사가 있습니다. 인천 조합원 행사에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 조합원과 인천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서유럽 순방의 두 번째 행선지로 영국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창조경제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풍성한 세일즈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바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에서 양국 경제인들을 만나서 창조 경제를 위한 협력을 역설했습니다. 네, 특히 20분간 직접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L'avenir de la Corée et de la France. 예상 밖의 유창한 프랑스 말이 좌중을 사로잡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은 문화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 문화 융성의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의 문화 행보에 이 같은 의지가 읽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런던 시장에 초청한 만찬 행사장에서 돌발 상황을 맞았는데요. 네, 넘어진 또 박 대통령은 또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런데 이때 박 대통령이 재치 있는 한마디로 상황을 넘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드라마틱 엔트리, 극적인 입장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치 있고 의연하게 대처한 박 대통령, 공식 만찬 행사는 아주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만찬이 끝나고 나갈 때도 박 대통령은 또 한마디 했습니다. quiet exit, 퇴장할 때는 조용히라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영국 왕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두 사람의 파란만장 인생 스토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예. 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차가울 것 같은데 또 차갑지만 않은 어떤 따뜻한 면도 있는데. 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박 대통령이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아니, 닦아놓고 얘기해서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한 거, 지난번 작년 TV 토론에서 이정희 대표가 막 몰아세운 거, 그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시죠. 뉴욕타임스도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럼요. 세상이 모를 줄 아나 다 알지. 사적 감정이 없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영기 기자입니다. 예. 사적 감정이 없다. 통합진보당 당원이 되면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예. 근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보도에서 최고의 압권은 저는 이데일리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제가 봤을 때, 대통령 순방 보도에 있어서, 역사적인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기사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피용익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버킹엄궁 들어서자 비 그치고 햇빛 쨍쨍. 야, 이거는 제목부터가, 이거 범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이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기사로 쓸 수 있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피용익 기자한테 메일 한번 보내보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사 쓰냐고. 제정신이냐고. 이거는 글쎄 누가 시켜서 쓴 글일까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야 이거는 청와대 그 대변인이 쓰라고 그래도 이렇게는 안 쓸 것 같긴 만약에 같은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쓰라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기자인 날 뭘로 하냐고. 그렇죠. 발끈할 일이지.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도 기자를 상대를 해봤다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약에 뿌렸을 때 기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뻔히 알거든요. 이걸 고지고대로 쓰는 기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본인이 피를 받았던가 어찌됐든 이게 한 건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저널리즘 기사로는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정인홍 정치경제부 차장도 말이죠. 박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현지에서 보기 힘든 날씨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서로움이 서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두환 시절에는 전두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비가 조금씩 내린다.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가 오다가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는. 전두환은 비를 몰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와도 안 와도 언론은 찬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미친 언론의 단상이 아니고서야. 저는 진짜 이번 그 유럽 순방 보도를 보면서 언론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제가 어디서 이런 걸 느꼈냐면 날씨도 날씨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을 했잖아요. 문화외교랍니다. 미술관 가서 구경했잖아요. 문화외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파티에서 공연을 하니까 이것도 문화외교가 돋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 그 베트남 방문 때는 한복 입었잖아요. 그 패션쇼 나왔잖아요. 문화외교래 그것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해외 순방 때 외국 기업인 만나잖아요. 그럼 창조경제 세일즈했다 그럽니다. 이번에 그 프랑스 대통령 만나가지고 굉장히 원론적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그 창조경제 세일즈했다고 또 그래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참 보면서 말이죠. 이 언론인들이 대체 무슨 상식과 관념을 갖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 후대에 이런 기사가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본인들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커서 이런 기사를 썼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은 대선에서 이 박근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사실은 올 초부터 집필 계획을 세웠던 게 있었는데 지난 정권 때 이명박 정권에 부역했던 언론인들 친이 언론인 친이 인명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다음엔 친이 친박 합본 친이 인명사전 친박 인명사전 합본으로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합본호를 낸다 그래도 그 친이 친박 그 인명사전에 올라가는 분들은 비슷할 겁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명단이 별로 다르지 않아. 이명박 때 조용히 있다가 친박 때 갑자기 이렇게 박근혜를 밀어주고 띄워주고 이랬을 리는 없을 테니까 없습니다. 말이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합본이 아니라 그냥 한 권으로. 그렇죠. 한 권으로 가는데. 친 이명박근혜 임명사전 이렇게. 그렇죠. 그 친이에서 약간 몇 명이 추가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아까 그 골 때리는 그 보도에 있어서. 앞권이 이데일리 말고 YTN이 또 하나 있거든요. YTN이 있어요. 요즘 YTN이 아주 뭐 그냥 기가 막히더만요, 보니까. 보통 그 미술관 관람한 거를 다른 모든 언론사들은 문화 외교라고 그냥 언급을 한 정도였거든요. 야, 근데 청와대 관계자 이 말을 내보내면서 이런 멘트를 내보내더군요. 이 대통령도 늘 창조 경제라는 것이 꼭 연구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박물관 이런 곳에서 영감이 나온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술관을 방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은 다 그냥 문화 외교라고 극찬을 했는데 YTN은 이걸 또 창조 경제로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거는 참 이 노정면 선배가 이 YTN 이 꼴을 보시면 얼마나 참 분개할지가 저는 좀 어쩌다 YTN이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YTN이 사실은 이제 선후배 간에 굉장한 그 의리와 우애로 돈독한 그런 언론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말하자면은 권력층과 맞닿아 있는 그렇죠. 이런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후배들 눈치 보느라고 막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노조간 붙자르고 그렇게 공정언론 투쟁 이것을 짓밟은 이후로는 아주 드러내놓고 이렇게 친권력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YTN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박근혜를 그 최고 존엄이라고 평가했던 TV조선은 또 프랑스에 간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불어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는 건지 라면서 지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순방 때마다 계속되는 패션 보도 이것도 뭐 이번에도 뭐 변치 않게 나왔었는데 말이죠. 자,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아마 경이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TV 뉴스를 안 봐서 요즘 이렇게까지 나와?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심각합니다. 근데 진짜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장악당한 방송 뉴스만으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분들이 정말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목소리로 박근혜를 찬양한다면 정말 박근혜 이러다가 여왕 되겠어요, 진짜. 제가 진짜 종편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서 종편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정말 뉴스는요. 그냥 JTBC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방송 3사는 지상파 방송사들 뉴스는 정말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의 뉴스를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참 그냥 JTBC가 훨씬 낫습니다. 다른 배경을 다 떠나서. 뭐 전 JTBC나 뭐 다른 여타 TV 뉴스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근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에게 중대한 위기가 닥쳐온다. 그렇죠. 한 목소리가 될 겁니다.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아마 지금이야 워낙에 뭐 다른 매체들이 모두 동시에 박근혜를 찬양하니까 찬양만 안 하다 뿐이야. 그런데 진짜 박근혜에게 위기가 닥친다? 그 평균선을 절대 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고 JTBC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편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저는 그러면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을 날릴 거라고 봅니다. 팽하는 거죠. 그건 아마 손석희 사장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평화 시대니까. 그렇죠. 평화 시기니까. 그렇게 뭐 JTBC가 뭔 얘기를 하든 다 그냥 내버려 두지만 정말 중대한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판단을 해도 판단하자 이겁니다. 뭐 그렇죠. 갑자기 JTBC 뉴스가 무슨 공영방송을 대체하다느니 이런 호들갑 떠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또 먹혀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도 저는 그걸 알 거라고 보고요. 예. 홍석현 회장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손석희 사장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존심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어떤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요구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예.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오너가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JTBC는 지금 보도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저거 평가를 하고 싶긴 하지만 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예. 저는 홍석현 회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네. 전두환 때 뭐 홍석현 회장이 그 청와대에 있었다면서요? 그래요? 전두환 때 있었어요? 미디어오늘 보고나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예. 그럼 만나봅니다. 미디어오늘을 안 봐. 미디어오늘 부장이 말이야. 아니 청와대에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전두환 때였는지 제가 가물가물하네.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나중에. 예,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도 뭐 이 사실은 구역권이 뭡니까? 구역권이 아니지. 예. 보수의 길을 걸어왔죠. 보수의 길을 걸어왔고, 그렇죠. 가면 대대로 그런 일을 걸어왔던 그럼요. 분이고, 그런 분이 지금 사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손석희 사장은,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은 그분에게 참 무례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그냥 모셔온 사장 정도죠. 그렇죠. 예. 모셔온 사장은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비정한 현실이에요. 예. 자, 오늘 우리 홍유리 님이 왜 박근혜는 일본어는 안 합니까? 모국어, 아니, 부국어인데 말이죠. 이런 말도,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주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홍유리 님이 살아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죽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만무하지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지금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는 이런 언론인들을 그야말로 질타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조중동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예. 또 중앙일보의 최근 행태를 보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민재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 9월 10일자에 이런 글을 썼어요. 사실 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과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 가운데 어느 쪽 결론이 더 옳은지를 딱 잘라 말하는 건 아직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최소한 배심원 판단을 못 믿겠다는 시각은 틀렸다고 본다. 지난 2개월 동안 546건의 참여 재판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십 명의 법조인 배심원을 만나서 취재한 결과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탐사 보도를 중앙일보가 했는데 5년 동안 이루어진 546건의 국민 참여 재판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 배심원 틀렸다. 이 사람들 얼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중앙일보가 탐사 보도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진우, 김어준 그리고 안도현 재판 결과 배심원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편결을 내리니까 이제 와서는 법리 팩트보다는 배심원의 감성적 판단에 재판부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좋다며? 중앙일보 박민재 기자가 예. 작년 1년 전에 네. 이 국민참여재판 기사를 많이 썼죠. 예. 그리고 탐사팀까지 중앙일보가 꾸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국민참여재판 좋다. 그렇습니다. 배심원 문제없다. 네. 심지어 이 기사를 두고 중앙일보는요. 이달의 기자상에 자천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기네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근데 바로 그 기자가 예. 지난 10월 25일자 신면에 예. 제목이 예. 낙곰수 무죄 법리 팩트보다 감성 편결 이런 제목의 아니 이 기사를 그 앞뒤가 다른 유체이탈성
기사를 쓴 사람이 박민재 기자예요? 박민재 기자입니다. 야, 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박민재 기자에게 예. 좀 묻고 싶어요. 아니 본인이 1년 전에 쓴 기사를 예. 완전히 지금 그 논조 자체를 180도 뒤집어서 예. 이런 식의 기사를 썼는데 예. 과연 예. 본인이 예. 뭐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위에서 오더를 때린 건지 저는 정말 진짜 묻고 싶더라고요. 저는 오더가 있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조중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논조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 보여. 조중동에. 그리고 예. 작년 때 그 탐사 기획 기사를 쓰고 나서 예. 박민재 기자가 취재일기로 따로 지금 김용민 PD가 읽은 그 부분은 예. 취재일기 형식의 기자 칼럼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호평을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낙곰수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폄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기자 양심으로서는 제 상식으로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기자 양심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앙일보 이런 얘기할 때 고마워해야 돼. 중앙일보니까 그나마 좀 비판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비판하는 거지. 조선일보는 아예 우리가 제끼잖아요. 조선일보는 정말 이건 언론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도 지금 뭐 배심원들이 감성 편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조선일보는 2008년 12월 26일자 사설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이 사법주체가 되는 제도라면서 거창하게 시작 테이프를 끊고서는 소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하나마나한 그런 국민참여재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법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변호사들이 제도 보완책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조선일보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국민참여재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자기들이 했던 얘기하고 180도 다른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일보야 뭐 전과가 많죠.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혼외자식 논란을 그렇죠? 빚었을 때 네. 사생활 문제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이것이 공적 이슈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이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문제는 그냥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그 또 광우병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많다. 그렇죠. 심각하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촛불 당시 광우병 우려에 대해서 뭐 괴담이니 과장이니 이러면서 또 폄하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간 브리핑 코너를 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팩트 체크 팀장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과거 체크 팀장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발 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걸릴 언론인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예. 참. 그래요. 참 이거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고 그 안도현 시인 그 재판이 있었죠. 예, 있었죠. 그때 그 판사가 바로 은택 판사입니다. 은택 판사. 이분 웃겨요. 아니 평결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 그렇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은 낙곰수 그 무죄 판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또 안도현 무죄로 결론이 나면은 국민참여재판의 근간이 흔들린다. 네. 라면서 남의 재판까지 욕하고 그러면서 이 지금 안도현 무죄 판결을 한 배심원들 얼굴에다 그야말로 똥을 뿌린 거 아닙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예. 배심원들한테 똥 뿌린 거죠. 그리고 뭐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왜 국민참여재판 흔들기에 나서는 정파적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냐 이거입니다. 본인이 그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명확한 그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냐고요. 제가 봤을 때 예. 그 메시지가 네.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또 여기서 당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다. 님께서 이걸 알아주셔야 할 텐데. 너무 그게 단선적으로 보이니까 저는 저 중앙일보 인터뷰를 그 지면을 딱 봤을 때, 예. 참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예. 그래놓고 또 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려놓고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위협을 받았다. 가족을 어떻게 위해하겠다는 그런 위협을 받았다. 아니 그러면 고소를 하든가. 법관이 판결로 말을 해야지.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을 흔드는 정파적 언론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그 국정원 사건 수사한 우리 권경장님께서는 예. 언론 인터뷰했다고 막 징계 운운하더니 네. 이런 건 징계 안 하나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은택 부장판사의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하는 걸 보면 너무 정치적인 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배심원들이야말로 정말 이성적이고 정상적 사고 속에서 판결을 했다는 것이고 이 은택 부장판사야말로 정파적 판사다. 정치 판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처구니가 없고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오늘의 상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그새 X. 요즘 국민TV가 욕을 안 해서 그새 X로 하겠습니다. 네. 그새 X. 네. 보니까, 모 방송에서 또 낙하산으로 또 MC를 했더만 보니까. 그래요? 예. 모 방송에서. 어느 방송이라고 말하면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 한 달에 수백만 원을 가져갔다는 거야. 무슨 수백만 원 가져갈. 그러면 예. 도대체 출연료가 얼마라는 거예요? 대체. 방송은 엉망으로 해놓고 말이죠. 예. 그래놓고는 밥 한 번 안 샀답니다. 그래요? 예. 그러지 말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